대한민국에서 매일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 평균 87명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응급실 문을 밟지 못하셨습니다. 병원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집거실에서 혼자 쓰러진 채로 발견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아프셨던 게 아닙니다. 증상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구급차를 불러도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의식을 잃으면 전화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를 뵈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병이 심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처 하나만 달랐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대처법을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 심장이 멈춰도 살아남을 수 있는 7단계 생존법과 생존율을 3배 높이는 응급 비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교수입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자주 들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이제 심장마비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겠지.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었으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은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던 분들입니다. 검진 결과 정상이었던 분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던 분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쓰러진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드릴 수 있는 설명은 고작 3분에서 5분이 전부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혈압 재고, 심전도 보고, 약 처방하고 다음 예약 잡으면 벌써 끝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 말을 해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짧은 시간으로는 부족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5번째 방법은 임상에서 생존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린 결과가 확인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 한가운데를 손바닥으로 눌러 보십시오. 그 자리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돌로 누르는 듯한 압박감, 쥐어짜는 듯한 조임. 이게 몇 초 만에 사라지면 대부분 넘깁니다. 체한 것 같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통증이 왼쪽 팔을 타고 내려갑니다. 어깨를 지나 턱까지 번집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심장 자체가 아프다고 직접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에 연결된 신경은 팔과 어깨와 턱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심장이 아프면은 같은 신경줄에 매달린 곳이 함께 아파오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저리고 턱이 당기면 그건 팔 문제가 아니라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성훈 어르신 74살이십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혼자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날 밤도 혼자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저녁에 드신 된장찌개가 잘못된 건가 싶으셨다고 합니다. 소화제를 찾으려고 일어서시는데 왼쪽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건 체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팔저림은 더 심해졌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 순간에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소파에 누우십니다. 그런데 이성훈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건소에서 들은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슴 통증에 팔저림, 식은땀까지 함께 오면 절대 누워서 기다리면 안 된다. 그 한 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르신은 소파에 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어르신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만 아픈 게 아닙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 중에는 가슴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무겁고 녹아내리는 느낌, 심장마비 전에 이런 피로를 느끼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숨참입니다. 계단도 오르지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언덕을 오른 것처럼 숨이 차오릅니다. 어지럼증도 함께 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속이 울렁거리며 메스꺼움이 올라옵니다. 설마 이게 심장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증상들은 심장 전문의도 헷갈릴 만큼 다른 병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심장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오신 분은 이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7단계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단계,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치료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그냥 멈추는 겁니다. 왜 멈춰야 하는지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펌프입니다. 몸이 움직이면은 이 펌프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산소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펌프가 고장 나기 직전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은 심장은 없는 힘을 짜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심장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은평구에 사시는 최명자 어르신 78살이십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시는 게 어르신의 하루나기였습니다. 그날도 상추를 심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지만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가야지 하고 계속 삽질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조금만 더. 이 한마디가 심장에게는 조금만 더 버텨 하고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30분 뒤 텃밭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 오셨을 때 심장 근육의 3분의 1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처음 가슴이 답답해졌을 때 바로 멈추고 앉으셨더라면 손상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 10초입니다. 그 10초에 멈추셨는지 아닌지가 모든 걸 갈라놓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30분을 참았는지 멈췄는지입니다. 삽질 한 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은 30분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더 일찍 알려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지금 바로 10초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두 글자가 오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이 이상하다 싶으면 하던 일이 뭐든 내려놓으십시오. 벽에 기대거나 그 자리에 천천히 앉으십시오. 움직임이 아니라 안정이 생존의 시작입니다. 자, 멈추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스피린 한 알을 씹으십시오. 아스피린이 심장에 좋다더라. 이 정도는 들어보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한 글자입니다. 씹는다는 것입니다. 물과 함께 삼키면 위장에서 녹는데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입안에서 씹어서 녹이면 5분 안에 혈중으로 흡수됩니다. 효과가 5배 빨라지는 겁니다. 아스피린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혈관 안에서 피가 굳어 덩어리가 되면서 생깁니다. 아스피린은 그 덩어리가 더 커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막힌 혈관을 뚫지는 못하지만 더 막히는 것을 멈춰줍니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20분은 영원과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심장 근육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 72살이십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어르신은 주머니에 넣어둔 아스피린을 꺼내 바로 씹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심근 손상이 예상보다 40% 이상 적었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씹어야 한다는 거, 그거 하나 알고 있었던 게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장용 아스피린은 안 됩니다. 장에서 녹도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씹어도 빨리 흡수되지 않습니다. 일반 아스피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장이 안 좋은데 아스피린을 씹어도 되는 겁니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위장 출혈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는 위장보다 심장이 먼저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아스피린 한 알이 심장 근육을 살리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멈추면은 산소 요구량이 줄고 아스피린을 씹으면 혈전 확장이 멈춥니다. 여기까지가 내 몸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음 3단계는 나를 살릴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멈추셨고 아스피린도 씹으셨습니다. 그 다음 3단계입니다. 119에 전화하십시오. 가족보다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많은 분들이 뒤집으십니다. 급하면 가족부터 찾게 되잖아요. 아들한테 먼저 전화하고 딸한테 먼저 전화하고 그러다 5분, 10분이 지나갑니다. 가족은 여러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구급대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가 먼저입니다. 아들이 차를 몰고 오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구급차는 평균 7분에서 10분이면 옵니다. 30분과 7분. 이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리고 구급체는 심장을 되살릴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가족의 채는 없습니다. 전화를 거시면 한 가지만 또박또박 말씀하십시오. 심장마비 의심 주소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라면은 동과 호수까지, 단독주택이라면 근처 건물 이름까지. 논현동에 사시는 오정희 어르신 76살이십니다. 새벽에 가슴 통증이 와서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심하니까 말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논현동이요. 논현동. 동은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이름과 호수를 빠뜨리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0분이 더 걸렸습니다. 심장마비에서 10분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정희 어르신은 다행히 살아계시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계단 하나 오르기 힘들어지셨고 혼자 장을 보러 나가시지 못합니다. 심장마비 전에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주소 하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지금, 오늘 냉장고 옆이든 전화기 옆이든 자택 주소를 큰 글씨로 적어 두십시오. 당황하면 내 집 주소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적어두면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급대원이 도착해도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4단계입니다. 현관문을 여십시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존율을 23% 끌어올린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의식을 잃은 뒤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강기철 어르신 81살이십니다. 새벽 4시에 가슴 통증이 왔습니다. 119에 전화하셨고 그 다음에 현관까지 걸어가셔서 도어락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3분 뒤 거실에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즉시 처치를 시작했고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사용해 어르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대원들은 문을 부수는 시간을 추가로 써야 했을 겁니다. 그 몇 분이 전부를 바꿉니다. 문이 열린 집, 즉시 처치, 생존, 문이 닫힌 집, 3분 지연, 뇌 손상, 시작. 같은 구급차가 왔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상 데이터에서도 확인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출입구를 미리 확보한 경우 생존율이 23%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두면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도둑보다 무서운 건 닫힌 문입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두십시오. 자,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고 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의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가 심장의 부담을 크게 바꿉니다. 5단계입니다. 몸을 45도로 기대어 앉으십시오. 이 자세 하나로 80%의 환자에게서 통증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가슴이 아프면 바로 눕습니다. 아프면 누워야 편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누우면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펌프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장 나기 직전인 펌프에 물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버거운 심장에 짐을 더 얻는 겁니다. 반대로 똑바로 앉으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도입니다. 누운 것과 앉은 것의 딱 중간입니다. 심장이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파 등바디에 기대시거나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살짝 올려놓으십시오. 쿠션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천에 사시는 한영순 어르신 79살이십니다. 새벽에 가슴 통증이 오자마자 소파 팔걸이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무릎 아래에 방석을 받치시고 그대로 구급차를 기다리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이 나중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을 뿐인데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세 하나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장의 부담을 확 줄여준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임상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전화 대신 문자를 보내십시오. 119에는 이미 전화하셨습니다. 가족에게는 문자로 알리십시오. 왜 전화가 아니라 문자입니까? 통화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려면은 숨을 크게 쉬어야 하고 감정이 올라오고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지금 심장에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종훈 어르신 77살이십니다. 119 신고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어르신도 덩달아 흥분하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어르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3분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송파에 사시는 이명자 어르신 75살이십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르신은 딸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가슴 아파 119 불렀어. 문 열어둠. 이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어르신은 문자를 보낸 뒤 조용히 구급차를 기다리셨고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심장마비입니다. 대응만 달랐을 뿐인데 결과가 갈렸습니다. 통화 3분, 상태 악화, 문자 한 줄, 상태 유지. 이것이 데이터로 확인된 차이입니다. 그러니 가족과 미리 약속을 해두십시오. 문자가 오면 바로 와라. 전화는 하지 마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기까지 6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합니다. 7번째입니다. 숨을 가다듬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보셨습니까? 가슴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숫자를 세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포에 빠지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면 뇌가 공포 대신 숫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만큼 심장이 안정을 찾을 시간이 생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호흡이 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들숨이 길면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날숨이 길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날숨을 더 길게 가져가면 심장 박동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숨부터 잡으면 심장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겁이 나서
숨을 빠르게 몰아쉬면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공포에 빠지면 숨부터 빨라지잖아요. 산소는 오히려 줄어들고 심장 근육은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병철 어르신 80살이십니다. 새벽에 가슴 통증이 왔을 때 어르신은 겁이 나셨지만은 눈을 감고 숨부터 잡으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손이 떨렸지만 숫자를 세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이 호흡만 반복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 결과를 보니 같은 정도의 혈관 막힘에 비해 심근 손상이 30% 적었습니다. 호흡 하나가 만든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호흡으로 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숫자로 보셔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1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4분이면은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10분이면은 돌이킬 수 없고 1시간이면은 절반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1시간입니다. 드라마 한 편도 안 됩니다. 그 안에 끝납니다. 무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위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7단계는 시간을 버는 기술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장이 조금이라도 덜 망가지도록 스스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 7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포에 사시는 김영철 어르신 76살이십니다.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신 겁니다. 주머니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씹으셨습니다.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심장마비 의심입니다. 마포구 아파트 이름 동호수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가셔서 도어락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소파로 돌아와 등바디에 45도로 기대셨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가슴 아파. 119 불렀다. 문 열어둠. 그리고 눈을 감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셨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숫자를 세면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7분, 응급실까지 10분, 도착 후 시술 시작까지 8분, 총 25분 만에 막힌 혈관이 뚫렸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 손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혈관이 막힌 정도에 비해 심장 근육이 거의 멀쩡했습니다. 7단계를 정확히 실행하신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생존 공식입니다. 7단계 실행, 119 신고, 구급차, 이송, 도착 즉시, 시술. 이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심장은 살아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천의 이성훈 어르신도 같은 흐름을 따르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들은 한 줄을 기억하셨고 소파에 눕지 않으셨고 바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하게 매일 저녁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김영철 어르신이 퇴원하시면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를 오늘 안에 해두십시오. 첫째, 도어락 비상카드입니다. 비밀번호를 적은 카드를 현관문 안쪽에 붙여두십시오.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족에게도 번호를 공유해 두십시오. 둘째, 휴대폰 긴급 호출 설정입니다. 요즘 휴대폰에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정해 두십시오. 셋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적어 두십시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의식을 잃으셨을 때 구급대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여러분의 휴대폰 화면입니다. 이분 혈액형이 뭡니까?
평소 드시던 약이 있습니까? 의식이 없으시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잠금 화면에 적어두시면 대원이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에 아스피린 한 통과 7단계 행동 카드를 붙여두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7단계를 큰 글씨로 적으시면 됩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에도 읽기만 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설명서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수남 어르신 76살이십니다. 어르신은 빨간 봉투 하나를 냉장고 문에 붙여두셨습니다. 안에 아스피린 2알과 행동 순서를 적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딸이 만들어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면 이거 보고 그대로 하세요. 딸이 그렇게 말하며 붙여드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이 아파서 눈을 뜨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순간 냉장고에 빨간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뜯고 종이에 적힌 대로 하셨습니다. 멈추고 씹고 전화하고 문 열고 기대 안고 문자 보내고 숨 고르고 어르신은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종이 한 장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래 남았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봉투 하나, 종이 한 장, 아스피린 2알,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7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멈추기. 2. 아스피린 씹기. 3. 119 전화. 4. 현관문 열기. 5. 45도 기대 앉기. 6. 가족에게 문자. 7. 4초 들숨, 6초 날숨. 이 7가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생존율 3배입니다. 심장마비는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80%는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게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 심전도와 혈액검사만 받으셔도 심장의 이상 신호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챙기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동카드 오늘 안에 만들어 두십시오. 가족과 한 번만 연습해 보십시오. 주말 저녁 식사 끝나고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 오늘 알려드린 7단계를 함께 읽어보시는 겁니다. 3분이면 끝나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3분이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만나신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텃밭에서 쓰러지신 최명자 어르신, 빨간 봉투로 살아 돌아오신 박수남 어르신, 7단계를 완벽히 실행하신 김영철 어르신.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으실 겁니다. 댓글에 10초라고 2글자 남겨주십시오. 남기는 순간 여러분의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 친척, 지인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보내드리십시오. 그분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김현우 교수였습니다.